한국 무기? 한국 무기? 그런 걸 누가 삽니까? 나토 무기 전문가가 그런 비웃었습니다. 걸 누가 삽니까? 미국이 있는데 왜 굳이 아시아 신참을? 그런데 폴란드 장군이 던진 한마디에 그는 말문이 막혔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3년째 한 대도 못 보냈는데 한국은 벌써 81개를 배치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간 전문가는 현장에서 본 광경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 무기가 뭐길래 미국을 제치고 나토의 선택을 받은 걸까요? 제 이름은 마커스 콜드웰이에요. 저는 23년 동안 나토의 무기 구매 패턴과 동유럽의 위협 평가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죠. 2025년 11월 17일 새벽 2시 47분. 아무와든 제 휴대폰이 진동했을 때 바르샤바에 있는 제 연락책이 보낸 메시지에는 단 4단어만 적혀 있었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준비 중. 몇 시간 안에 세부 사항들이 악몽 같은 퍼즐 조각처럼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수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미카 마을 근처 바르샤바 루블린 철도 노선에서 폭발물이 터졌더군요. 이건 그냥 무작위 기물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흘러가는 서방의 군사 지원 물자를 실어 나르는 폴란드의 핵심 동맥을 노린 정밀한 파괴 공작이었죠. 같은 노선의 가공전선에 대한 추가 피해는 이 공격이 조직적이었다는 걸 확인시켜줬어요. 폴란드 총리 도널드 투스크는 이를 전례 없는 파괴 공작이라고 불렀고, 조사관들은 나중에 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던 우크라이나 시민 2명을 확인했답니다. 이들은 벨라루스로 도주했죠. 하지만 정말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건 비에스와프 쿠쿨라 장군의 발언이었어요. 폴란드 총참모장이 폴란드 라디오에 출연해서 적이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국민들이 정부와 군대, 경찰 같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특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폴란드 영토에 대한 잠재적 공격 행위에 유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즉시 폴란드의 방어 능력에 관한 제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들이 몇 년 전에 약속받은 미국산 하이마스 인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폴란드는 조용히 동유럽의 군사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무기고를 쌓아 올렸더군요. 그 시스템의 이름은 호마르 K였어요. 한국의 K-239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폴란드가 개조한 버전이었죠. 조달 데이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는 2023년에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500대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2025년 11월까지 미국 시스템은 단 한 대도 도착하지 않았더군요. 반면에 폴란드는 2022년 말에 한국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126개의 발사 모듈을 받았답니다. 이건 81개의 완전히 작동 가능한 호마르 K 시스템을 만들기에 충분한 수량이었어요. 이 대조는 그냥 워싱턴에게 창피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 방위산업 리더십에서 일어난 지각단동을 의미했죠. 저는 제 워싱턴 사무실에 앉아서 숫자들을 계속 확인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미국이 약속한 500대의 하이마스는 2023년 2월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인도는 2026년에 시작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첫 번째 계약은 2022년 10월에 서명됐고 2023년 7월에 첫 번째 시스템들이 폴란드에 도착했답니다. 계약부터 인도까지 9개월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려고 제조 데이터를 파헤쳤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한 달에 약 10개의 발사 모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한 달에 대략 3토 4대의 하이마스를 만들 수 있었죠. 생산 속도에서 3배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속도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술 사양을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제 가정들이 완전히 무너지더군요. 저는 항상 미국 시스템이 최고라고 배워왔어요. 나토 표준이 곧 우수성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호마르 K의 세부 사항들을 보면서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하이마스는 6개의 로켓을 싣습니다. 호마르 K는 발사관 2개에 각각 6개씩 총 12개를 실을 수 있었어요. 사거리도 달랐죠. 하이마스가 쏠 수 있는 GMLRS 로켓은 최대 80km를 날아갑니다.
호마르-K가 사용하는 한국산 로켓은 최대 80km에서 290km까지 다양했어요. 어떤 버전은 400km까지도 갈 수 있었죠. 재장전 시간을 봤을 때 진짜 놀랐습니다. 하이마스는 모든 로켓을 쏜 후 재장전하는데 약 5분이 걸려요. 호마르-K는 자동화된 재장전 시스템 덕분에 3분이면 됐답니다. 전투에서 2분의 차이는 생존과 죽음을 가를 수 있었죠. 가격도 충격적이었어요. 하나의 하이마스 시스템은 대략 400만 달러 정도 합니다. 호마르-K는 약 250만 달러였죠. 더 많은 로켓을 쏘고 더 빨리 재장전하고 더 먼 거리를 공격하는데 가격은 거의 40% 저렴했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미국은 세계 최대의 방위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앞질렀을까요? 제 동료인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펜타곤에서 일하는 방산 계약 전문가예요. 마크,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왜 우리는 하이마스를 이렇게 천천히 만드는 거야? 그의 한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마커스, 이건 복잡한 문제야.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들을 동시에 만들고 있어. 공급망 문제도 있고 품질 관리 절차도 까다롭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우리보다 3배 빨리 만들어? 제가 물었죠. 그들은 집중하거든.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몇 가지 핵심 시스템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어. 그리고 그들의 생산 라인은 완전히 현대화되어 있지. 우리 공장들 중 일부는 30년이 넘었어.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읽었어요. 폴란드가 호마르-K를 선택한 건 단순히 빠른 인도 때문만이 아니었더군요. 이건 전략적 결정이었죠. 한국은 기술 이전도 제공했습니다. 폴란드는 자국에서 일부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어요. 미국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죠. 더욱 흥미로운 건 한국의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호마르-K만 사지 않았어요. 그들은 K2 흑표 탱크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도 주문했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방위협력 프로그램의 일부였죠. 총 가치는 약 150억 달러가 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폴란드 기술자들을 한국에서 훈련시키고 합작 생산 시설을 세우고 미래의 업그레이드를 약속했죠. 이건 미국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이었는데 이제 한국이 더 잘하고 있었답니다. 창밖을 보니 워싱턴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깨어 있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했죠. 만약 폴란드가 이렇게 빠르게 한국 무기로 무장한다면 다른 나토 국가들도 따라할까요? 만약 러시아가 정말로 공격한다면 호마르-K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추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무기 판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글로벌 파워의 균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답니다. 철도 공격이 있고 사흘 뒤, 저는 핀란드 라플란드로 향하는 군용 수송기에 몸을 싣고 있었어요. 너던 스트라이크 25 훈련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고, 유럽의 모든 국방 분석가들이 이 순간을 목격하고 싶어 했죠. 폴란드군은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안토노프 AN-124 전략 수송기를 이용해 호마르-K 시스템 2대를 로바야르비 훈련장으로 공수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배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훈련장 위치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로바야르비는 러시아 국경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고 서유럽 최대의 실사격 훈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일상적 훈련이 아니었어요. 러시아의 뒷마당이라 할 수 있는 곳에서 능력과 결의를 과시하는 자리였답니다. 관측구역에 서 있을 때 저 옆에는 7개국에서 온 나토 관계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폴란드 군장교들이 왜 이 순간이 역사적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비교적 표준적인 군용 수송기로도 운송할 수 있지만
호마르-K는 중량급 수송 능력이 필요했죠. 각 발사대는 하나가 아닌 2개의 발사 컨테이너를 장착하고 있어서 화력이 2배였지만 그만큼 정교한 공수작전이 요구됐어요. 폴란드가 이 배치를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는 사실은 러시아 군사 계획가들이 위협 계산을 재평가하도록 만든 작전 유연성을 보여줬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을 때 저는 폴란드가 왜 이 시스템에 그토록 큰 투자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호마르-K는 동시에 12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마스 용량의 2배였죠. 이 시스템은 핀란드의 광활한 러시아 국경 전역에 걸쳐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었어요. 제 옆에 서 있던 핀란드 국방분석가가 태블릿으로 빠르게 계산을 하더군요. 폴란드가 운용 중인 81개 시스템을 모두 CGR-08송과 함께 동시에 배치하면 그가 중얼거렸어요. 몇 분 안에 972발의 정밀유도 발사체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겁니다. CTM-2구성을 사용하면 러시아가 현재 이 지역에 배치한 어떤 방어 시스템도 압도할 탄도미사일 공격을 말하는 거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약 체결 후 불과 2년 반 만에 달성한 겁니다. 시스템이 사용하는 2가지 탄약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것들이었어요. CGR-080 유도 로켓은 8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이마스의 M31GML-RS 70km보다 긴 거리였죠. CTM-299식 전술 미사일은 290km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속도예요. 폴란드 장교 하나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2022년 5월에 계약을 체결했고 2023년 말에 첫 시스템을 받았습니다. 2024년 말까지 81대 시스템이 모두 작전 준비를 완료했죠. 미국이 하이마스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빨랐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화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국가들이 자체 전략적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죠. 폴란드는 이제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전역과 벨라루스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시연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관측 벙커에서 한 에스토니아 장군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의 나라도 호마르-K 획득에 관심이 있었죠. 우리에게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는 러시아 전력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그게 억지력이죠. 그날 오후, 저는 폴란드 작전 계획가들과 비공식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호마르-K가 어떻게 그들의 국방 전략을 변화시켰는지 보여줬어요. 2022년 이전에 우리는 러시아의 깊숙한 목표물을 타격할 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한 대령이 설명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배치한 81개 발사대로 칼리닝그라드 전체를 커버할 수 있고 벨라루스의 주요 군사시설도 사거리 안에 있죠. CTM-2구솜은 사실상 전술 탄도 미사일입니다.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서 현재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하기 매우 어렵죠. 숫자들이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각 호마르-K 시스템의 비용은 약 800만 달러였습니다. 81개 시스템으로 약 6억 5천만 달러. 미국의 패트리어트 배터리 2개 가격이었죠. 하지만 화력면에서는 폴란드가 동시에 972발의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사거리 800km의 전략 타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2026년까지 운용할 예정이죠. 그렇게 되면 모스크바까지 사거리에 들어갑니다. 저는 갑자기 2023년의 철도 공격이 더 큰 맥락에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폴란드의 보급선을 끊으려 했지만 동시에 폴란드는 러시아의 전략적 기피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는 한국 방산 전문가와 저녁을 함께 했어요. 그는 한화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설명해줬죠. 한화의 강점은 수직 계열화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들은 로켓 모터부터 유도 시스템, 발사대까지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해요. 그래서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죠. 미국 방산업체들은 수십 개의 하청업체에 의존하지만
하나는 대부분을 사내에서 처리합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제가 목격한 것의 의미를 곱씹어 봤어요. 폴란드는 2년 반 만에 동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 타격 능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러시아의 침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 러시아가 폴란드의 보복 능력을 두려워해야 했죠. 이것이 한국식 방산의 힘이었습니다. 빠른 배치, 입증된 성능, 합리적 가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국가의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을 제공한다는 점이었어요. 폴란드는 미국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로바야르비를 떠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유럽의 안보 지형이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죠. 헬싱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조달 문서들을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방위산업의 상식을 뒤집어 놓은 타임라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폴란드는 2023년에 미국의 하이마스 50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까지 배달된 숫자는 놀랍게도 0대였어요.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도 3년에서 5년 걸린다는 답변만 받았죠. 반면 한국은 2년 7개월 만에 126개의 호마르 K 모듈을 폴란드에 배달했습니다.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초고속 배달이라고 부른 성과였죠. 폴란드 군사평론가의 유튜브 영상이 현장 분위기를 잘 보여줬어요. 한국은 미국보다 우리를 빨리 도와줍니다. 미국은 돈만 보고 긴 마감일을 주지만 한국은 빨리빨리 일해요. 배송시간, 훈련, 현지 서비스, 탄약 생산, HSW에서의 최종 조립까지. 이런 협력은 미국과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합의 26개 모듈은 폴란드제 옐츠 트럭, 포넷 통신 시스템, 토파즈 자동화 사격 통제 시스템과 통합됐어요. 최종 조립은 후타 스탈로바 볼라에서 이뤄졌죠. 일자리와 기술 이전을 의미했습니다. 히마스와 호마르 K 구매를 담당했던 폴란드 조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2022년 11월 계약 후 몇 개월 만에 첫 배송이 왔어요. 2024년 12월엔 실사격 시험을, 2025년 6월엔 81개 시스템을 작전 배치했죠. 첫 계약은 2027년까지 218개 발사대를, 두 번째 계약은 2029년까지 72개를 포함하는데 그중 60개는 전적으로 폴란드에서 제조됩니다. 바르샤바에서 만난 국방부 관계자가 핵심을 짚어줬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물었죠. 그리고 한국 시스템을 폴란드 시스템에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방식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요. 보통 무기를 구매하면 구매국이 공급국 방식에 맞춰야 해요. 새 트럭, 새 통신 장비, 새 운영 방식을 익혀야 하죠. 엄청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한국은 정반대로 접근했습니다. HSW 공장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건 단순한 조립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옆에서 가르쳐주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미국 방위산업체들은 자국 군대 주문으로 생산 라인이 꽉 찼고 우크라이나에 보낸 재고를 채우는 게 우선이었어요. 폴란드 주문은 대기 목록 맨 뒤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폴란드 계약을 최우선으로 뒀어요. 서울에서 만난 엔지니어가 비결을 설명해줬습니다. 모듈화 설계를 했어요. 다른 나라 시스템과 쉽게 통합되도록요. 폴란드가 옐츠 트럭을 쓴다고요? 우리 모듈을 거기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부품들을 미리 만들어뒀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조립만 하면 됐죠. 레고 블록처럼요. 폴란드 군장성이 전곡을 찔렀어요.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방위산업을 함께 키우고 있었죠.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일자리 창출, 빠른 배송이 하나의 패키지였어요. 반면 미국은 8기로 약속만 했을 뿐 아직 한 대도 보내지 못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글을 쓰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판매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죠. 미국 방위산업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앞서 있어요.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한국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속도, 유연성, 진정한 파트너십.
이게 21세기 방위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창밖 바르샤바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역사상 여러 번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받았던 이 나라가 이제 선택권을 갖게 됐어요. 더 나은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파트너가 지구 반대편의 한국이라는 게 21세기의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폴란드 계약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 조사실 책상 위에는 세계 곳곳에서 날아온 천무 관련 문서들이 쌓여 있었죠. 지도를 펼쳐놓고 빨간 핀을 꽂을 때마다 한국제 로켓포가 퍼져나가는 범위가 실감났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물결이 중동을 거쳐 아시아로 번져나가고 있더군요. 에스토니아 국방부에서 온 보고서를 열었을 때 흥미로운 패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이미 한국제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엔 천무 획득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번 한국 무기를 써본 나라들은 계속해서 한국 장비를 찾았습니다. 마치 좋은 식당을 발견하면 그 식당의 다른 메뉴도 시켜보고 싶어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건 중동 지역이었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K2339 천무 배치 현황이 떠 있었죠. 사우디 국방부는 2024년 세계 방산 전시회에서 천무를 공식 소개했습니다.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멘 국경 지역에 배치된 살아있는 무기 체계였죠. 예멘 국경 지역의 위성 사진을 확대해서 보았어요. 사막의 모래바람이 일렁이는 그곳에 천무 발사대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전투 내용은 기밀이었지만 몇 가지 사실은 분명했어요. 그 지역은 후티 반군의 포격과 미사일 공격이 빈번한 곳이었죠. 사우디와 연합군이 실제 위협에 직면한 전선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천무를 배치했다는 건 이 무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했어요. 브뤼셀의 나토 본부를 방문했을 때 한 고위 조달 담당관이 커피를 앞에 두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이마스를 3년에서 5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위협은 지금 당장 현실인데 말이죠. 한국은 완전한 시스템을 몇 달 만에 인도합니다. 훈련은 체계적이고 지원은 신속해요. 실제 안보 위협에 직면했을 때 선택은 명백해집니다. 그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이론적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핀란드 공수작전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수집한 나토 내부 평가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폴란드군이 보여준 능력은 단순히 인상적인 수준이 아니었죠. 그들은 중장비 로켓포를 북극권까지 신속하게 전개했어요. 현지 지휘체계와 완벽하게 통합했고 영하 수십도의 혹독한 환경에서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배치 명령을 받고 불과 며칠 만에 이 모든 걸 해냈죠. 노르웨이 국방부에서 온 문의 전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무관들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핀란드 작전이 증명한 건 단순한 화력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유연성이었습니다. 동맹국을 몇 시간 만에 강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나토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었죠. 회의실에서 경쟁 분석 자료를 펼쳐놓았을 때 숫자들이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천무의 우위는 여러 측면에서 드러났습니다. 먼저 배송 속도였어요. 미국 계약업체들이 3년을 말할 때 한국은 6개월을 약속했죠. 그리고 실제로 지켰습니다. 나토 표준 호환성도 완벽했어요. 천무는 동맹의 통신망, 지휘체계, 작전 절차와 즉시 연결됐습니다. 별도의 개조나 조정이 필요 없었죠. 가격 경쟁력은 놀라웠어요. 완전한 시스템이 미국의 유사 무기보다 저렴했습니다. 국방 예산이 빠듯한 나라들에게 이건 결정적인 요소였죠. 유지보수 요구사항도 낮았어요. 견고한 설계 덕분에 고장이 적었고 포괄적인 지원 인프라가 뒷받침됐습니다. 군대를 운영해본 사람이라면 알아요. 무기를 사는 건 시작일 뿐이고 진짜 비용은 수십 년간의 유지보수에서 나온다는 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국방장관들을 인터뷰하면서 반복해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줬습니다. 현지 생산시설 구축을 도왔죠.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어요.
산업 능력을 함께 키우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폴란드 허타의 생산시설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 일자리가 생겨났고 기술이 전수됐습니다. 미국 계약 업체들은 절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죠. 그들은 완제품만 팔았어요. 한국은 꿈을 함께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무실 벽에 세계지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빨간 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죠. 유럽, 중동, 그리고 곧 다른 지역들까지. 천문은 더 이상 한국의 무기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선택한 방어수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최신 계약 문서를 꺼냈어요. 다음 달이면 또 다른 나라와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었죠.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세계 곳곳의 국경을 지키게 될 거예요. 폴란드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트의 연안의 우스트카 훈련시설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폴란드군이 호마르 K 시스템을 다루는 모습은 마치 수십 년간 써온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1년도 안 된 장비였죠. 2024년 12월 5일, 바로 이곳에서 호마르 K의 첫 실사격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도 채 안 지난 지금, 아케인 썬더 25 훈련에서 폴란드군은 복잡한 화력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제18 포병여단과 제1 마주리아 포병여단 병사들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재장전, 목표 설정, 토파즈 화력 통제 시스템 조작까지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병사들은 화면에 뜨는 목표물 정보를 순식간에 분석했죠. 최적의 공격 순서를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초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제18 포병여단 지휘관이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훈련받았거든요. 한국군의 빠른 사격과 즉시 이동 전술을 배웠죠. 투패즈 시스템으로 표적 데이터를 즉시 처리하고 전장의 다른 시스템들과 조율합니다.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미 다음 위치를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의 훈련 프로그램은 단순히 장비 사용법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의 전술 사상, 작전 개념, 심지어 전장에서의 사고방식까지 전수한 거였죠.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폴란드 해군 제8해안방어전대 소속 루블린급 수송 기뢰부설함이 들어오는데 갑판 위에 호마르 K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더군요. 폴란드 해군 장교가 설명했어요.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플랫폼에서도 운용 가능한지 테스트 중입니다. 성공하면 연안 방어와 상륙 작전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열리죠. 테스트는 성공적이었어요. 함정에 탑재된 호마르 K가 육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었죠. 육상에서도 해상에서도 공중 수송으로 어디든 빠르게 배치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 자산이었어요. 훈련장 한쪽에서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더군요. 젊은 폴란드 엔지니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KTSSM-2 개발 얘기입니다. 원래 2034년 완성 목표였는데 2032년으로 앞당겨질 것 같아요. 사거리는 290km로 똑같지만 강화된 관통 능력을 갖춰 지하 벙커도 뚫을 수 있죠. 공중 수송으로 전방에 빠르게 배치도 가능하고요. 저는 그 의미를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적이 나토 영토 침공을 준비하는 동안 폴란드는 몇 시간 만에 290km 사거리의 정밀 타격 시스템을 전방에 배치할 수 있어요. 침공을 계획하는 적에게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죠. 해제 무렵 여러 대의 호마르 K가 동시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토파스 시스템이 각 발사대의 표적을 할당하고 수십 발의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모두 정확히 계산된 시간에 목표물에 도달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동시 탄착이었습니다. 적이 하나를 요격해도 나머지가 동시에 도착하면 방어가 불가능하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폴란드군의 숙련도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폴란드군이 이 시스템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해상 플랫폼 통합은 한국이 제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군이 스스로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죠. 이게 바로 진정한 기술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기술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었고 상호 신뢰의 표현이었으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노바에르비 훈련장에 서 있을 때 저는 뭔가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러시아 국경에서 겨우 100km 떨어진 이곳에서 호마르 K 시스템들이 능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럽 안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몇 주 전 폴란드 철도 파괴 공작을 기억하시나요? 쿠쿠아 장군이 러시아의 전쟁 준비를 경고했던 그 사건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격이 나토의 진화된 대응 능력을 드러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능력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보유한 규모를 생각해보세요. 현재 운용 중인 호마르 K가 81개, 최종적으로는 290개 시스템을 주문했어요. 만약 운용 중인 모든 시스템을 동시에 발사한다면 약 1000발의 정밀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답니다. 적의 지휘소와 보급 거점을 그들이 대응하기도 전에 파괴할 수 있는 화력이었죠. 훈련장을 걸으며 저는 각국 참관단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미국 HIM ARS는 생산 지연과 관료주의로 시장 지배력을 잃고 있었어요. 기술이 뒤처져서가 아니라 제때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한국의 초고속 배송은 네이토의 동맹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특정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더군요. 빨리빨리. 미국인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협력. 한국 무기를 하나 써보면 더 원하게 된다. 이건 단순한 구매 선호가 아니었어요. 세계 방산 리더십이 이도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사계획가들이 직면한 현실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이 폴란드를 위협하려던 철도 공격이 오히려 호마르 K 시연의 계기가 되었답니다. 러시아 영토 290km 안쪽까지 타격할 수 있고 어디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무기 체계였어요. 폴란드가 만들어낸 루비콘 효과는 동유럽 군사균형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나토 본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결론이 제 분석을 지배했어요. 방산 조달 모델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죠. 배송 속도, 포괄적 지원, 기술 이전, 파트너십이 이제 기술 사양만큼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를 이해하고 수출 모델을 구축했어요. 미국은 관료주의의 발목이 잡혀 지배력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장위산업계에서 우리는 이미 이것을 한국의 우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공격적 자세가 오히려 이 우위가 동맹 전체에 받아들여지는 속도를 가속화했다는 게 아이러니였답니다. 다음 날 브리핑에서 한 폴란드 장교가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의 안보예요. 한국은 지금 당장을 제공할 수 있었고 그것이 게임을 바꾼 차이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훈련장을 바라보며 저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답니다.